예, 오늘의 주제는 프로젝트 계획과 관리입니다. 이번 주 전체를 우리가 2시간을 하는데 우리 책에 있는 3장을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 개발 전체를 우리가 봤는데 왜 그러면 이 프로젝트 계획과 관리는 건너뛰었느냐? 오늘 얘기는 아마 우리 지금 대학 3, 4학년 학생들이 지금 수강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조금 졸업하고 나서 개발자로서 좀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인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혹시 상상해 본 사람 있나요? 내가 졸업하고 뭐 기업에 취업해서 회사 잘 다닐 텐데 뭐 한 3, 4년 또는 5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회사에 뭐 여러분들 하는 일 중에 뭐, 그 밖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개발자로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일 거예요. 그죠? 프로젝트 한두 개 해보고, 두세 개 해보고, 메인터넌스도 해보고, 뭐 또 개발도 해보고, 또는 QA도 해보고, 뭐 이러다가 경험이 쌓이면 리더가 되겠죠. 그죠? 프로젝트 팀의 리더가 되겠죠. 그러면 팀 리더가 해야 될 일은 개발자가 하는 일하고도 많이 달라요. 그죠? 다른 일들이 어떤 건지 오늘 얘기하는 플래닝과 매니지먼트가 이 중간급 정도의 개발자가 하는 일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내가 그 동영상 보라고 그런 거 한번 봤나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갖춰야 될 뭐 9가지 기술인가요? 뭐 그런 거 봤었죠. 거기 보면 뒤에 나오는 것들, 앞에 나오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뭐 패턴 알아야 된다, 리팩토링 알아야 된다, 뭐 그런 기술적인 건데 뒤에 부분은 다 소프트 스킬이죠. 그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그죠? 그런 게 이제 이 관리자가 됐을 때, 팀 리더가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계획하느냐,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부터 시작해서 어떤 뭐 계획이 일어나고 계획 단계에는 그러니까 일정도 계획해야 되고 비용도 계획해야 되고 조직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 또 위험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우겠고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온 것처럼 예, 일정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프로젝트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을 잘 현실감 있게 그러니까 꼭 지킬 계획을 만들어야지 그냥 뭐 계획은 계획대로 하고 실행은 그냥 나중에 밤새워서 한다. 이거는 별로 계획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을 우리가 초기에 예측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이런 걸 개발할 텐데 이런 게 비용이 얼마나 들지. 그 다음에 팀에 대한 조직 방법. 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팀의 조직은 조금 달라요. 다른 어떤 회사의 뭐 제조업에 또는 서비스업에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할 때 모여서 일하는 어떤 조직은 어, 그 조금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팀 조직 기업에서 가지는 팀 조직에서 이제 따왔지만 거기서 조금씩 이제 변형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지,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관리, 뭐 이런 순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 자격증 같은 거 많이 관심 있어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자격증 별로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는 학위증이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뭐 나중에 기술사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정보 처리 기사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오라클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오라클은 뭐 그런 버전에 따라서 조금 뭐 자격증이 되게 고가라서 이제 뭐 있으면 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다른 전공의 학생들이 뭐 이쪽으로 오겠다. 그럴 때 이제 뭐 자바 자격증이니 뭐 이런 자격증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실력을 잘 갖추고, 어, 학교에서 잘 배운 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간급 정도의, 개발자가 됐다. 중급 정도의 개발자가 됐다. 그러면 대개, 이런 거를 봐요. PMP라는 자격증을 되게 도전을 해요. 이게 뭐냐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게 P가 뭐더라? 하여튼, 이게 이제 어떤 서티피케이션인데요. 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전 세계 공동으로 쓸 수 있는데, 내가 PM이 되겠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겠다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 한 9가지 영역에 대해서 뭐 코스트 매니저부터 뭐 여기 지금 비용 예측이니 팀 조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보고, 아, 내가 팀 리더가 돼서 뭐 일하고 싶다. 그럴 때는 뭐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스킬도 되면서, 아니면 뭐 여러분 나중에 뭐 다른 기업에 옮길 때라든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팀 리더를 해보겠다든지 그럴 때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오는 얘기들은 뭐 그런 프로젝트 매니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지식이나 스킬 중에 좀 추려서 이번 주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매니지먼트 사이클이 있는데 혹시 경영학을 들은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학부 학생들 중에 혹시 경영학 개론 같은 거 들으면 나중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어차피 여러분 기업에서 나가서 일한다면 기업이 어떻게 뭐 사람 관리나 뭐 생산이나 뭐 또 인사 뭐 여러 가지 회계 관리나 뭐 이런 것들 다 묶여 있으니까 관리라는 게 이제 없을 수가 없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플랜과 실행과 그 다음에 결과를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plan, do, see라는 사이클을 항상 돌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한 번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럼 계획하고,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분명히 끝나면 어떤 결과를 평가해 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이런 그, 그 개발 사이클로 해봤더니 뭐 좋더라. 또는 뭐 안 좋더라. 또 이런 툴을 써봤더니 좋더라. 뭐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 뭐 이런 그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계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학기에 그 수업을 들은 것도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봐. 아, 이번 학기에 내가 이 과목 조금 A 플러스 받고 싶은데, 아, 이 과목은 내가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좀 실행해 보고, 아, 차이는 어디서 났는지, 내가 A 플러스 받고 싶은데, 뭐 이번에는 좀 못 미쳐서 A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의 간격 같은 것들 좀 우리가 잘 파악해 보면 다음번 여러분들 학기에 수업을 들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기획과 좋은 방향으로 아마 개선이 될 거예요. 기업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예요. 관리를 하는 거는 항상 계획과 실행과 평가, 이 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라는 거는 작업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 인력, 비용, 재료, 기술 등을 잘 사용해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뭐 노력이나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거를 우리가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매니지먼트라는 건 그러면 알겠는데, 이 소프트웨어 쪽은 매니지먼트가 뭐 여기 어렵다고 써 있는데 왜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여기 뭐 휴대폰 하나 만든다 그러면 휴대폰도 뭐 설계해가지고 조립하고 공정을 지나면 완성품이 하나 나오고 그게 출시되고 뭐 판매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다른 것보다는 이게 개발 대상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했는지, 그다음 앞으로 얼마 할 건지,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이 쉽게 우리가 눈에 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 같은 거 뭐 생산을 안 해서 쭉 생산될 때, 뭐
자동차 뼈대가 됐고, 뭐, 휠이 조립됐고, 뭐, 시트가 조립됐고, 뭐, 이렇게 되면, 몇 퍼센트 됐겠다. 뭐,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죠? 뼈대가 완성되고, 뭐, 몇 층까지 올라갔고, 또 뭐, 인테리어만 안 하고 다 했다. 뭐, 이러면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진행 결과 또는 품질, 이런 것들이, 이, 관리하기가 좋다는 거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은 거의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게 또 소스 코드로 남아있긴 하지만 앞에 있는 애들은 소스 코드도 안 남아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문서상으로 그냥 남아있고. 별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 특히 구조가, 스트럭처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이 되게 빨라요. 이게 되게 짧은 엔지니어링 노하우인데 그 짧은 동안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 예를 들면 한 3년만 쉬었다가 나중에 일하게 된다. 엄청나게 아마 다른 기술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야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런 분야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영향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변화되는 사이클이 빠르니까 그만큼 우리가 대처해서 관리하고 예측하고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는 조직마다 프로세스마다 다르다. 이게 건축 같은 것들은 이 아파트 같은 거 짓는 것도 보면 이렇게 이 표준화된 공정이라든지 아주 좋다 하는 거는 거의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카피는 아니고 좀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다 퍼지거든요. 자동차 기술도 그래요. 자동차 디자인하는 거 이런 것도 보면 좋은 기술들이 급속하게 퍼져서 거의 표준화되는데 소프트웨어 쪽은 이게 물론 이제 좋은 것들이 이제 퍼지긴 하지만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조직마다 심지어는 뭐 컴퓨터 공학을 잘 모르는 다른 전공의 개발자들이 그냥 랭귀지만 알아가지고 하는 코딩하는 경우는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소프트웨어 쪽에 뭐 진입 장벽도 낮고 그래서 이런 조직마다 어떤 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툴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양한. 이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 뒤에 가서 이제 이게 막 관리가 없을 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뒤에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다룰 텐데 예, 특히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관리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개발하는데 돈을 투입해서 우리가 만약 실패로 끝날 때는 우리가 건질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실패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관리 활동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프로젝트 관리 활동에 대한 요소,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우리가 이번 소프트웨어를 뭐 4개월 만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뭐 초반에는 뭘 하고 두 번에는 뭘 하고 뭐 이런 우리 개발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조직, 팀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커뮤니케이션 할 건지 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파악할 거야.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소프트웨어인 경우에.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정. 뭔가 우리가 목표하고 다르면 그거를 목표에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또 추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이제 그 맨 처음에 프로젝트의 어떤 그 타당성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 정도 투입해서 우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에 이익이 있겠다. 또 뭐 경영에 기여가 되겠다 생각하면 그 다음에 계획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계획은 사실은 그 인하우스 개발일 때는 그 내부에서 다 하지만 인하우스가 아닐 때는 어떠면은 갑의 회사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도중에 쭉 진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진척됐는지, 제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이제, 관리 활동을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 관리 중에 사실은 제일 핵심적이고 제일 중요하고 그런 게 계획이에요. 아마 PM이 되면 제일 바쁜 때가 이 다른 개발자가 시작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도록 미리 일정을 스케줄링하고 뭐 자금을 그 예산을 우리가 정하고 그걸 따오고 뭐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PM이 되면 사실 프로젝트에 진행되는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루틴하는 일이 많지 새로운 일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발자보다는 PM의 일이 되게 많아요. 역할이 중요하고. 자, 그래서 그게 이제 계획인데요. 계획이 없이 일한다는 거 이게 되게 불안하죠. 그죠? 뭐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언제 뭐가 끝날지 모른다. 일정이 차질되거나 경비가 초과되거나 접품질 높은 유지보수형. 플래닝이 없이 뭘 한다 그럴 때 그냥 주먹구구로 하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일정치가 않겠죠. 이건 아마 모든 일에 그럴 거예요. 내가 아마 학기 초반에 그 강의 스케줄 일정표 썼을 때하고 조금 지금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그걸 고쳐가지고 지금 고친 걸로는 계속 맞게 가고 있는데 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이런 그 이제 이게 언제 우리가 출시한다는 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데드라인을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는 이 계획을 잘 세워서 일정 관리를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리스크라는 거, 위험의 요소죠, 그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는 위험의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금 있다가, 오늘은 아니겠구나. 뒤에 우리 이번 목요일 날 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좀 볼 텐데, 음,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아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이 부재할 때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뭐, 무지하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대형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한 가지 뭐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들 자주 가는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가 한번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실패로 끝난 적이 있어요. 이 관리자의 머리에는 되게 이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브랜치에 현재 지금 얼마나 팔리고 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 햄버거가 제대로 맛있는 햄버거가 나오고 있다. 이 퀄리티 컨트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었냐면 전 세계의 모든 브랜치 이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그 프렌치 프라이 저 튀기는 온도 있죠. 오븐의 온도. 그다음에 햄버거 핫플레이트에서 그 그 버거를 구울 때의 온도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컨트롤 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었어요. 과연 될까요, 그게?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게 실현하는 게 되게 어려울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였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중에도 엄청 많아요. 뭐. 영국 쪽에는 뭐 저기 우리 지금 그 소방서에서 그 응급 환자가 났을 때 가까운 데서 그 전화 받아가지고 디스패처가 어느 위치에 소방차를 빨리 보내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하나 만드는데도 되게 영국이 힘들어가지고 뭐 그게 잘 이제 개발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실패로 끝난 사례도 있고요. 또 이 그 예전에 내가 콜로라도
그 덴버 쪽에 가까운 데서 이제 그 지낼 때 보면 콜로라도 덴버에 공항이 하나, 국제공항이 1990년대에 하나 큰 공항이 생겼거든요. 다이하드 3에 아마 나왔던 배경이 되는 그런 공항인데, 그 공항 개항할 때, 짐 캐리어 있죠. 그 캐리어가 그 공항 밑으로 이렇게 쫙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내가 만약에 비행기 타기 위해서 체크인하고 그 짐을 맡기면 내가 타려는 비행기에 그게 이제 옮겨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컨베이어 벨트 그 짐 캐리어 옮기는 그 시스템이 공항 개항 이후에도 계속 오류가 되고 계속 문제가 있어서 내가 2000년도에 거기 가서 1년을 살았는데 그때까지도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뭐 캐리어가 제대로 안 가고 다른 데 가 있고 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이게 실패로 됐을 때 문제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계획에 대한 수립이 중요합니다. 자, 프로젝트 계획이요.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일정이죠, 그죠? 그 다음 비용과 조직. 그러니까 플래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일정, 비용, 조직.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정에 대한 예측, 비용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여기 조직에 대한 게 없네요. 조직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위험 분석도 중요한데요. 위험 분석은 위험의 요소를 미리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에서 요새 이직이 많고 또는 기술력이 딸리고 사람이 모자라고 이럴 때 프로젝트가 뭐 사람이 빠진다고 해서 이게 안 굴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이직률이 얼마인데 그렇다 그러면 보조 인력을 먼저 두든지 아니면 새로 뽑을 계획을 미리 강구했다가 사람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놓는 걸 위험 분석, 위험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이 끝나면 계획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서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요구 분석서도 받고, 그 다음에 디자인 문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딩할 때 다큐멘트, 또 플래닝, 테스트 할 때 플랜, 이런 것들, 테스트 케이스, 이런 거 봤는데, 이 산출 문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죠? 작성하는 사람이? 누가 이걸 볼 건지가 되게 중요하죠. 자, SRS는 누가 본다 그랬어요? 개발자도 보지만, 소프트웨어를 발주하는 쪽, 사용자도 그 SRS 봐요. 그러니까, 기술 용어 같은 것들을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가능하면 프로그램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돼야 되고, 설계 문서 이후에는 사실 개발자 이후에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볼 수 있게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하겠고. 자, 지금 이 계획서는 누가 많이 볼까요? 개발자들이 볼까요? 개발자들이 계획서까지는 거의 안 봐요. 그냥 주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발주한 쪽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하우스로 개발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할 텐데 인원과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좀 고급 관리자한테 요청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럴 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특실관계 적용. 여러분 혹시 ROI라는 거 알아나요? ROI가 뭐죠? 왜 경영 쪽에서 맨날 이런 거 많이 하죠. 또는 주식 투자하는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Return of Investment. 내가 투자해서 얼마만큼 거둬들일 수 있는지, 또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어딘지, 얼만큼 가야 수익과 이 비용에 대한 분기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을 쓸 때는 자세한 개발자들이 필요한 어떤 일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과연 성공하면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목표가 뭡니다.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이런
CEO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플래닝을 짜야 되겠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계획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프로젝트의 프로포즈라고 그러는데요. 제안서죠, 그죠? 제안서가 계획서랑 거의 뭐 유사한데 이런 프로포즈를 쓸 때는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고 여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도 우리가 고려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는 이걸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쓸만한 건지 써서 도움이 되는 건지 얼만큼 판매량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득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계량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거 하려면 여러분들이 원가 계산이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 경영도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학과 학생들이 지금 되게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학점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계속 디테일한 것만 배우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필요할걸요. 그래서 지금 그 여러분이 탑시 시험 보는데 보면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현직자들도 그 시험을 보는 걸로 생각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그 다음에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예, 먼 얘기 같지만 안 그럴걸요. 아마 여러분들 졸업하고 나면 엄벙덤벙 하다 보면 뭐 몇 년 딱 지나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다음에 내가 중간 위치에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여기서 개발자로 성장할 건지, 아니면 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생각해서 다른 길로 갈 건지, 아마 요즘이 고민하는 시점이 될지도 몰라요. 근데 중간 관리자가 요즘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거는 왜 그런지 정확하게 난 잘 모르겠어요. 필드에 없으니까. 근데 그런 동영상 엄청 많아요. 중간급 개발자가 되게 되기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되려는 사람이 많이 적은 모양이더라고요. 자, 프로젝트 시작. 목표를 세우고 가치와 리스크를 이해한다.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의 목표가 뭐다? 대부분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인해서 우리가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제공할 가치, 관련된 리스크. 그래서 이제 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언제 정도에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이게 어떻게 보면 손익분기점 정도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ROI, 그다음에 현재 순수 가치, 그다음에 뭐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좀 잘 아는 사람이 전문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평가, 그다음에 요 SWOT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요? 뭐죠? 이거 혹시 해본 사람 없나요? 예, 어떤 조직에서 우리의 강점이 뭐냐? 스트롱, 스트렝스. 그다음 위크 포인트가 뭐냐? 그다음에 기회가 뭐냐? 오퍼튜니티. 그다음에 T가 뭐더라? 트렌드인가? 아마 뭐 그런 그 지금 우리가 좋아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고 우리 그 조직에 필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작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게 시작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실패로, 위협이구나. 스트레트, 위협, 이 T라는 게 위협입니다. 아까. SWOT. 예, 위협적인 요소가 뭔가. 그래서 이 위협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자원이라든지 지금 뭐
인원이 우리가 10명이 필요한데 뭐 8명밖에 없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량과 가용량,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중요도. 우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뭐 하나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개발할 텐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고, 그렇다 그러면 인원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데 적게 투입되는 뭐 리스크가 좀 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어려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가 도저히 못할 거를 뭐 만든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게 뭐 아무것도 뭐 건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의 규모를, 일의 범위를 먼저 정하고요. 네, scope of work, 일의 범위, 그 다음에 비즈니스의 목표, 그 다음에 예산, 일정, 그 다음에 리스크, 그 다음에 대안. 대안이라는 거는 이제 뭐 우리가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긴 한데 그 중에 일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을 다른 데서 좀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뭐 하청을 준다든지 또는 뭐 그 컨소시엄으로 협력 업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평가들.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요즘 소프트웨어 하나 개발한다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시간은 우리가 뭐 되게 그 좀 타이트하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타이트하다 그러면 시간에 대한 리소스가 되게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미리 파악해서 너무 불가능한 또 스케줄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리스크를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프로젝트 시작 단계인데 혹시 질문 있나요? 그 프로젝트 시작은 아마 여러분들이 가는 회사에 따라서 엄청 다를 거예요. 아마 SI는 프로젝트 시작을 다른 데서 요청해서 하거든요. 그 원래 갑의 회사가, 그죠? 뭐 계열사에 있는 다른 회사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인 경우에 뭐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처럼 학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그죠? 다른 어떤 뭐 그 다른 기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은 이 갑의 회사들이 자기네가 필요해서 만약에 그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요청서, 그 제안 요청서를 얘네들이 줘요. 그게 뭐냐면 RFP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아마 SI 업체 가는 사람들 엄청 많이 들을 거예요. Request for Proposal. 그래서 프로젝트 시작이 항상 다른 회사에서 넘어와서 SI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RFP를 보고 제안서를 쓰죠. 프로포저를. 이 프로포절 안에는 상당히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뭐 이런, 뭐, 우리의 강점, 뭐, 전략,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혹시 뭐, 나중에 이 프레젠테이션도 잘하고, 또 뭐, 설득력이 있고, 또 뭐, 기한을 잘하고, 계획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대기업 가서 아마 이런 프로포절 쪽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인베이드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인하우스 개발이겠죠. 그죠? 뭐 어떤 제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지금 그 모델에 들어갈 것들을 계획해서 처음부터 만드니까 아마 처음에 플래닝부터 다 인하우스에서 시작할 거예요. 조금 달라요. 어떤 경우는 아마 이 가베회사에서 이런 특히 은행 뭐 또 공공기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자기들이 개발 안 하고 계속 계획이라든지 이 관리만 하는 쪽도 엄청 많을 거예요. 조금 그, 그 소위 말하는 뭐 시내 직장이라는 뭐 그런 회사들은 다 거의 아마 제대로 개발 안 하고 자기네들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뢰해서 개발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갖다가 쓰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거의 이 플래닝이 되게 절대적일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초기 계획, 그 목표 설정하고 일정을 정의하고 비용을 추정하는 거.
대부분 다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계획은 스케줄링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목표를 가지고 일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지금 그림 3.4에 있는데 그 과정을 조금 소개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디 뭐 자료 구조나 아니면 뭐 그래프 할 때 조금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거기까지? 예, 그러면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할까요? 지금 38분인데, 예, 43분에 다시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예,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계획이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예, 긴데, 이 과정을 좀 잘 알아두세요. 우리가 원하는 프로젝트 일정, 이, 예, 이 일정은 우리 보통 그 어디인가요? 뭐 사무실들 가면 왜 이달의 일정표 해가지고 뭐 달력 같은 거 말고 어떤 작업을 써놓고 이 작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뭐 이렇게 그걸 우리가 간트 차트라고 하는데요. 간트 차트. 예, 이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뭐 몇 월 달에는 무슨 작업을 하고 몇 월 달에는 무슨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 그 왜 그래프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9월이다, 10월이다, 11월이다 그러면 뭐 A라는 작업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 B라는 작업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돼.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일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기본적인 단위 작업들, 그걸 우리가 work breakdown structure라고 하는데 그런 단위 작업들을 작성하고 그 단위 작업들의 어떤 선후 관계나 또 소요 시간 이런 것들 의존 관계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우리가 CPM이라는 방법으로 Critical Path Method라는 방법으로 이 간트 차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하기 전에 먼저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범위,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예전에 그 SOW라는 거 썼는데 우리 프로젝트 안에서 뭐뭐 하겠다. 뭐 여기 지금 뭐 강좌 브라우징과 강의실 배정, 수강 신청, 뭐 시험 일정 계획, 뭐 이렇게 학교라는 이제 학원 시스템에서 만약 한다 그러면 각각이 하나의 범위인데 이거 다 할 건지 아니면 이걸 띄어서 이번엔 이것만 하고 다음번에 이것만 할 건지 뭐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에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떤 액티비티, 소작업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우리가 워터폴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뭐 요구 분석하는 작업도 있고 설계하는 작업도 있고 코딩, 테스팅 작업이 있겠는데 요구 분석을 하려면 뭐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참고 지금 면담을 하고 뭐 성능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 브레이크다운 해 나갑니다. 그러면 맨 밑에 있는 게 사실 이런 소작업이죠. 그죠? 이런 액티비티를 쭉 찾아내요. 그래서 그 찾아낸 것을 여기다가 쫙 써요. 그리고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각 작업에 대해서 선행 작업, 이 작업을 하려면 어떤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 뭐 테스트 플랜을 짠다. 테스트 플랜을 짜는 거는
뭔가 선행 작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듈 설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설계가 있어야 그거에 대한 테스트 플랜을 짤 테니까 뭐 그런 뭐 코딩이 안 돼도 사실 테스트 플랜을 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내서 선행 작업이 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걸 파악해내고 요 작업이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걸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경험이 없으면 뭐, 이제 뭐 전문가한테 맡겨서 그거에 평균을 쓸 수도 있는데 대부분 뭐 런 것들은 조금 그 유사한 프로젝트를 해봤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기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 사이의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소요 시간을 그,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CPM 방법을 이용해서 여유 시간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그 다음에 나와있어요. 지금 앞에 있는 그 내용을 그리면 아까 우리 여기 C라는 작업은 A가 선행 작업이고 A, B, D는 선행 작업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A, B, D라는 건 선행 작업이 없어요. 그냥 이건 S 시작 노드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C라는 작업은 A가 선행 노드죠, 그죠? 그래서 여기 M이라는 건 좀 그냥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일스톤인데 그냥 얘가 끝나야 이걸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F는 지금 A와 B가 끝나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래프를 만든 다음에 시작 노드부터 끝의 노드까지 여러 개의 다른 경로가 있죠. 그죠? 이런 경로가 있고요. 이런 경로가 있고요. 그다음 이런 경로가 있고, 아까 이거 안 했네. 그죠? 이런 경로가 있고, 이렇게 경로가 있고, 이렇게 경로가 있죠. 그럼 이 경로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각각 A라는 일은 지금 8일 걸리고, C라는 일은 15일 걸리고, I라는 15일 걸리니까 그 걸리는 일 기간을 쭉 다 더해서 총합을 내면 각각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피니시까지 걸리는 기간들이 쫙 나오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제일 긴 거. 예, 요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크리티컬 패스예요. 크리티컬 패스. 임계 경로. 그러니까 이 임계 경로에 있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프로젝트는 죽었다 깨나도 55일 이전에는 못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그죠? 적어도 이런 A, C, 이런 일을 최소한으로 우리가 했을 때 이 정도 일이 끝나니까 적어도 이 최소 걸리는 기간은 55일 이상 걸릴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다시 좀 지저분해서 다시 그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임계 경로에 놓여 있는 이런 일들은 무슨 얘기가 되죠? 저기 있는 일들은 늦어지면 분명히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일정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리티컬이에요. 임계 경로.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면 C라는 일을 예를 들면 15일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16일에 했다. 그럼 분명히 이 프로젝트는 하루 늦춰져야죠. 근데 다른 것들 예를 들면 G라는 일 같은 경우에 좀 늦어져도 임계 경로 손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마 따져보면 알겠죠? 그걸 우리가 여유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여유 시간 구하는 거는 여기 지금 한번 구해 봅시다. 자, J라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J라는 일. 자, 얘는
시작하려면 며칠이 지나야 시작할 수 있나요? 예? 그다음에 이해가 끝나야 할 수 있죠. 그러면 며칠 후에는 시작할 수 있어요? 28일 지나면 시작할 수 있지, 그죠? 그죠? 29일부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55일 중에 앞에 28일 지난 다음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15일. 그죠? 그렇게 해서 바로 끝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사실 그 늦게 시작해도 괜찮은 일이잖아요. 이게 다 나오면 43일에 끝날 수 있으니까 이거의 차이는 12일 정도는 10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요? 12일 정도 늦게 시작하거나 아니면 시작해서 조금 늦게 끝나도 전체적인 거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좀 여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late start time에서 early start time을 빼면 여유 시간 하나 나와요. slack time, slack time.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일을 늦어도 이때까지는 해야 문제가 없다. 그런 날이 레이지 스타트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레이지 스타트 타임은 언제죠? 40이죠, 그죠? 그쵸, 그죠? 40, 55 마이너스 15일 빼면 40일에는 시작해야 얘가 끝나잖아요, 그죠? 어디 스타트 타임 언제예요? 28일이죠, 그죠? 그러면, 음? 잠깐만요. 28일. 아니지. 지금 레이티드 스타트 타임이 아니지. 40일이 아니지, 그죠? 40일이 아니죠. 얘 15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55에서 40일에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작이 지금 네, 28일인데 잠깐만요. 다른 거를 한번 해봅시다. 음, 이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잠깐만요. 여기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지금 15일부터 시작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25일 걸리니까 30일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지금 15일 정도의 슬랙 타임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J의 경우는 지금 만약에 늦더라도 40일에는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시작은 20, 이렇게 하니까 28일에 시작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거는 거의 22일 정도의 슬랙 타임이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이게 왜 12일이 나왔었지? 네. 그래갖고
late start time에서 early start time을 빼면 그 slack time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네, 이거는 지금 다른 거인데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요 슬랙 타임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태스크 2가 지금 여기에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그 더 필요한 일들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그거 선행 관계가 지금 없으니까 얘가 끝나니까 이제 요만큼이 슬랙 타임인 거예요. 얘는 이만큼이 슬랙 타임이고, 얘는 이만큼이 슬랙 타임이고, 얘는 슬랙 타임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 간트 차트에다가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슬랙 타임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뭐 슬랙 타임이 하나도 없는 것들은 되게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 슬랙 타임이 있는 것들은 좀 그래도 여유 시간이 있으니까 늦어도 괜찮은데 슬랙 타임 없는 거가 바로 앞에 있는 얘네들이죠, 그죠? 얘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예상되는 시간에 맞춰야 우리가 원했던 55일에 끝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예, 그거를 우리가 간트 차트를 그, 그 팀이 만약에 그 뭐 인원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 각자마다 그 할당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T1은 홍길동한테 맡겨서 또 T2는 김동구한테 맡겨서 뭐 하는데 그거를 또 개인별로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주에 이제 이 사람의 투입률이 얼마다. 그 다음에 투입률이 얼마다. 이렇게 우리가 되게 만듭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뭐 그 유드림 다음 차세대 개발할 때 뭐 이렇게 프로포잘 가져온 거 보면 누가 얼만큼 투입된다, 언제, 어느 기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트 차트 전체로도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각자 투입된 인력별로 이 그, 그 기간을 만들면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인건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고급 개발자다. 그리고 고급 개발자가 받는 평균 인건비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곱하면 돼요. 각각 계열별로. 그다음 이 사람 중급이다. 그럼 중급이 그 나라에서 정하는 그런 뭐야 그 정보산업협회, 소프트산업협회에서 정하는 그런 임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을 가지고 거기 여기에 이제 그 시간 수만큼 정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애자일 쪽의 계획인데 애자일 쪽의 계획은 어, 이 유저 스토리별로 우리가 일정 계획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유저 스토리도 이 선행이 없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어느 유저 스토리 3는 이거는 선행이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1번과 9번이 끝나야 되는데 각 주별로 어느 유저 스토리를 언제 하겠다. 그다음에 선행은 뭐다.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포스트잇 같은 걸로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계획을 하면 각 열의 점수합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게 점수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유저 스토리가 얼만큼 복잡하냐, 인원이 많이 투입되냐, 뭐 시간이 많이 투입되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그 어떤 개발하는 데 드는 어떤 기간을 우리가 총합을 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간트 차트로 일정 계획을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일정 계획.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해볼까요? 지금 여기서 사실은 주제가 바뀌어서, 근데 지금 조금 그래도 슬라이드가 뒤쪽이 많이 남아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그 일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예측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예측하는 건 이제 여기서는 좀 규모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아,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상향식 방법은 먼저 소요되는 기간을 구하고 투입되는 인력을 파악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그 하향식 방법은 이제 그 소프트웨어 규모를 먼저 정해요. 이게 lines of code로 야, 우리가 프로그램 이거 하는데 사이즈가 얼마큼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봤더니 한 주에 우리 팀이 뭐 몇 라인 정도 평균적으로 짜는 것 같아. 그럼 그 생산성을 가지고 그 걸리는 기간을 예측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하향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향식 방법은 굉장히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그 코코모라는 모델하고 기능 점수라는 모델 두 가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식 방법은 먼저 프로그램의 규모를 파악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되게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아, 이 정도 하려면 사이즈가 얼마나큼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정확할 거고, 상향식은 얘는 우리 간트 차트 같이 먼저 소요 기간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각각 작업에 몇 명의 인원이 투입돼야 되는지 그걸 보고 우리가 그 시간 수를 파악해서 전체 인건비를 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음,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국내에는 이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그 소요된 자원의 양을 잘 기록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픈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데, 이제 외국의 경우는 이 하향식 방법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의 규모가 딱 파악이 돼서, 그걸 기초로 해서, 그, 걸리는 기간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도 이제 하향식 예측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노력, 그걸 우리가 뭘로 어떤 단위로 우리가, 파악하냐면, man month라는 걸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 동안에 하는 일의 양, 그거를 우리가 man month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는 M이라는 거는 이제 기간입니다. 기간. 몇 개월 소요되느냐. 결국 예를 들어서 뭐, 100 man month가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건 뭐 4개월이다. 그러면 뭐 25명 정도가 투입돼야 되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밑에 이게 100 맨먼스인데 만약에 4명이 일한다 그러면 뭐 25개월 걸릴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용 예측을 우리가 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우선은 라인스 오브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하고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노력들을 계산할 때 맨먼스를 구하는데 기본적인 함수가 뭐냐면 소프트웨어 규모겠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만 줄짜리 짤 때는 뭐 몇 명이 필요한데 10만 줄 짤 때는 몇 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그레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예측할 때는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식으로 나와 있는 공식에다 넣는 방법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는 이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그, 그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균 값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퍼트 방법은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 평가를 했을 때 뭐 그런 평균 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하는데요. 예. 그 중에 이제 그 상향식 방법 중에 그, 아, 하향식 방법 중에 이 코코모 방법이 있습니다. 모델이죠. 수학적 공식인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맨먼스를 구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는 lines of code, 이거죠. 사이즈 lines of code. 여기는 m이라는 거는, 예, 요거는 지금, 네, 이거는 사이즈에, 예,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그죠? 예, 사이즈는 lines of code고, 그, 예, m이라는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보정하기 위한 어떤 값들 얘기하는데, 이제 같은 규모의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그, 만약 이 소프트웨어가 뭐, 보통 그냥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이다. 또는 이게 굉장히 좀 인베이드 쪽에 굉장히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이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또, 또 프로젝트의 어떤 환경 때문에도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팀이 이 소프트웨어에 굉장히 친숙해서 그 이미 개발 많이 해봤던 거다. 또는 그렇지 않고 생소한 거다에 따라서 조금 보정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기본적인 변수는 여기 공식에 있는 것처럼 프로젝트 멤버스는 몇 천 라인의 지수에 비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반결합형은 일반적인 이 오르가닉은 일반적인 그냥 애플리케이션인데 요거는 조금 좀 그 예를 들어서 유틸리티라든지 아니면 OS라든지 뭐 이런 쪽에 좀 시스템에 좀 가까운 것들이고 내장형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하드웨어가 포함된 그냥 컨트롤하는 그런 쪽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런 미사일이나 유도 이쪽의 것들이 애플리케이션보다는 훨씬 더 같은 라인이지만 더 복잡해요. 예, 그래서 여기 비용 승수가 지금 늘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공식은 지금 예전에 이제 이 컨스트럭티브 코스트 모델이라고 해서 비용을 예측하는 그 모델들이 베리 보임이라는 UC 교수가 제안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예,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같은 사이즈라고 그럴 때, 훨씬 더 내장형 쪽의 것들이 훨씬 더 멤버스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M 값, 어떤 기본적으로 나온 멤버스에다가 이 보정하는 값을 우리가 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있는 15개의 어떤 비용 드라이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뭐, 리얼타임 쪽이 많고, 뭐, 데이터가 있고, 뭐,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요소가 만약에 보통인 경우보다는
훨씬 더 높을 때에는 이게 1보다 큰 값을 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같은 거라도 만약에 리얼타임 쪽에 요구가 많아지면 사이즈는 더 커지거든요. 아니, 사이즈가 같아더라도 그 똑같은 사이즈의 거를 리얼타임에 대한 어떤 제한 요소가 많을 때 그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드는 노력은 훨씬 더 크거든요. 또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의 어떤 뭐 그 스토리지 제약, 시간, 그다음에 버추얼 환경, 그다음에 이거는 턴어라운드 타임인지 뭐 하여튼 그, 그 성능에 관련되는 건데 성능을 많이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같은 사이즈이지만 그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드는 노력은 더 커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조금 반대예요. 그죠? 여기 개인의 특성은 뭐냐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이 많은 그런 팀이다. 또 경험이 많은 팀이다. 또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내가 그런 특성이 퍼포먼스가 높고 그 프로그램 잘 알고 그럴 때마다 같은 사이즈지만 드는 노력은 적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죠? 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시스템에서 처음이고 그 랭귀지에서 처음이고 뭐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러면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들죠, 그죠?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특성, 이게 잘 모듈화된 거냐, 툴이 많으냐, 또 스케줄이 빡빡하냐, 뭐 안 빡빡하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툴에 대해서 뭐 사용할 수가 별로 없고 스케줄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뭐 이러면 오히려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맨 밑에 있는 스케줄 보면 참 이상한 게 여기보다 만약 스케줄이 널널하도 노력이 더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더 잘하는 건 아니에요. 딱 적합한 일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코코모에 대한 비용 승수를 가지고 아까 그 공식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이 코코모 81의 단점은 이 사이즈를 잘 측정하면 좋겠지만 이 사이즈를 측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물론 그 비슷한 프로젝트를 했지만 똑같은 유형의 프로젝트가 나왔다 해서 이거 얼만큼 될 거라고 아주 근접하게 오차 별로 범위 없이 그 프로그램의 규모를 예측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랭귀지가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우리 예측 모델에서 그, 아까 그 B값, 비용 승수값하고 M값, 나중에 보정하는 그 값은 물론 이제 표에 나와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샘플링을 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만약 그 프로젝트의 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코모 A1은 되게 옛날 거고요. 이제 코코모 2가 발표됐는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다르게 예측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목요일 날 여기 코코모 2부터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